진짜 돈 준다고. 동네 경로당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입니다. 누구는 벌써 신청했다고 하고 누구는 아직도 못 믿겠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취임 직후부터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바뀝니다. 국민연금도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간병비, 주택연금까지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억울할 일 없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어르신 복지 정책 10가지와 25만 원 지급 시기, 방법, 꼭 알아야 할 조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고 의견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말 지급될까? 믿기지 않으시죠? 진짜 돈을 주긴 주나?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복지 공약 바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입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6월 안에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마트, 병원 등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생활 밀착형 지원금이죠. 왜 하필 지역 화폐냐고요? 단순한 돈 나눠주기가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동네에서 돈을 쓰면 그 소비가 동네 상인의 매출로 이어지고 그 매출이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10% 예산으로 100% 효과를 내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노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지역 화폐 모델을 도입해 실제 매출이 늘어난 통계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고수한 겁니다. 그럼 얼마를 받게 되는가? 1인당 25만 원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 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급 후 환수하거나 아예 제외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우선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선별 지급도 병행 논의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7월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만 통과되면 빠르면 여름부터는 실제 지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신청해야 하느냐? 아직 신청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와 유사하게 지자체별로 통지 후 자동 지급 또는 간단한 온라인 신청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도 준비된다고 하니 앞으로 정확한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에 추가 21조 원이 더해지는 큰 재정 계획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쓰는 만큼 정부도 그만큼의 경제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세 가지를 노리는 복합 정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지급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복지 정책 전체 흐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25만 원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전체 복지 정책의 1번 항목일 뿐입니다. 뒤이어 설명드릴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감액 폐지, 노인 주치의 제도, 간병비 공공부담 정책까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라고 깎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도 부부라고 덜 받는 시대는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4만 2,5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서로 20%씩 깎여서 둘이 합쳐 54만 8천원만 받습니다. 똑같이 2명인데도 부부라는 이유로 13만 7,020원을 덜 받는 구조였던 거죠. 이걸 1년으로 따져보면요. 부부가 무려 164만 원 정도를 적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위장 이혼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척해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선 그냥 주민등록만 따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죠. 게다가 이 구조는 형평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92세 어머니와 67세 아들이 사는 지분들 다 각각 연금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75세 남편과 69세 아내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둘 다 감액 적용을 받았죠. 같은 두 사람인데 가족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돈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부부든 단독이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평성도 회복되고 위장 이혼 같은 부작용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고치면 그만큼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매년 약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복지를 늘리는 만큼 나라 살림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개편이 가장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지금 전국 어르신 600만 명 이상이 매달 받는 돈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면 당장 다음 달부터 수급자 수백만 명의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라고 손해보지 않는 노후 형평성과 존엄이 보장되는 복지 정책.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변화의 첫걸음 아닐까요? 다음은 일한다고 연금 깎이지 않게 만드는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걸 아셨나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지금도 매달 나오는 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득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그 초과한 금액에 따라 연금이 삭감됩니다. 최대 50%까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렇게 연금을 감액당하는 분이 13만 7천 명을 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생계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다시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니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일을 포기해야 연금을 온전히 받는 구조, 열심히 살수록 손해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선 이제 그냥 놀아야 하나 하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구조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겁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지금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 흐름을 따라가는 셈입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일은 일대로 할 수 있어야 노후 소득이 안정되고 자립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지금의 구조는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려면 무조건 깎는 연금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2025년 하반기부터 법을 고쳐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고, 일한 만큼 보람도 느끼고 수입도 있어야 노후가 외롭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정책 그리고 공공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방안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문턱 완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는 말. 어르신들 사이에선 정말 흔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한 채 집을 장만했지만 정작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없고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 고심 끝에 결국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연금은 들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능하다든지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든지 복잡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현금 자산이 없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1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집이 있다면 일정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도권에 사는 60대 이상 어르신 중 80% 이상이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현금 유동 자산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분들이 집은 지키면서도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 수익이 있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만 갖추면 주택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물론 한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 여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설계와 지급 조건에 대한 꼼꼼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르신 재산을 공공기관이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바로 공공신탁제도입니다. 치매나 건강 문제 혹은 외부 사기 피해로 인해 자산을 잃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맡길지 막막할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동의 아래 재산을 대신 맡아주고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홍길동 어르신이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가 돌연 분쟁이 생긴 경우 그 전에 공공신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정책,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고 공공신탁제도로 자산을 지키는 일,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노후 존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치과 치료가 부담스러워 임플란트를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보조금. 치아는 곧 존엄입니다. 나이 들어 씹을 수 없다는 건 그냥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 대화, 웃음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특히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치료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마저도 본인 부담이 30%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가 약해지고 빠지는 개수는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임플란트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적용 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부터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기존 65세 이상은 평생 2개에서 4개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보험 적용 비율에는 차등이 생깁니다. 처음 2개는 기존처럼 본인 부담 30% 추가로 지원되는 2개는 본인 부담 50%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은 앞니 2개를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어금니 2개도 보험 혜택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이 혜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르신들이 마음의 짐을 한결 덜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만 60세부터 64세 사이 어르신들에게도 초기 임플란트 2개가 보험 적용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부터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입니다. 이 개편이 시행되면 치아 건강을 놓고 고민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을 씹을 수 있어야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한 외모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면역력, 영양 상태, 대사 기능, 우울감까지 연결된 총체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이제는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바로 간병비와 돌봄 책임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 및 돌봄 국가 책임제. 누워있는 가족을 하루 종일 돌봐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밤새 응급벨이 울릴까? 가슴 졸이며 혼자서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간병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특히 치매, 중풍, 암처럼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생기면 진짜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병원비도 버겁지만 간병인 하루 비용이 15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 넘게 나가는 구조. 이런 간병비가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간병 파산.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현실도 있습니다. 간병 살인. 도와주고 싶지만 돈도 체력도 바닥나고 서로에게 미안해지는 나날 끝에 가족끼리 파국을 맞게 되는 경우. 결코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이나 지자체 재정으로 보조하는 공공간병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필요한 경우엔 병원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간병인 지원, 장기요양 인프라 강화,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로 돌봄 국가 책임제입니다. 이제 아픈 부모를 딸이 퇴직하고 돌보는 구조, 형제가 번갈아 병원에 들락거리는 구조,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않겠다는 변화입니다. 국가는 지역사회에 돌봄센터를 만들고 의료와 복지를 연결해서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환자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고 치료와 간병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겁니다. 물론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간병 정책이 완전히 도입되려면 연간 최소 10조에서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쓰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그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너진 가족 포기한 환자 그리고 가난해진 노후. 그 뒤에 숨은 간병 문제를 이제는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삶의 존엄과 연대에 관한 선언입니다. 다음은 아픈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만성질환과 약 복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노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주치의 제도 확대. 병원은 많은데 내 건강을 꾸준히 지켜보는 의사는 없다는 것. 그게 지금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내과, 내일은 정형외과, 그 다음은 치과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의사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 그러다 보면 진료 기록은 흩어지고 약은 중복되고 어떤 치료가 효과 있었는지도 잊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만성질환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진료 관리가 끊어지면 치료보다 합병증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노인 주치의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제도는 간단합니다. 어르신 한 분당 전담 의사 한 명이 배정되어 건강 상태와 병력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늘 가는 병원이 생기고 늘 보는 의사가 정해지는 구조. 말하지 않아도 내 건강을 알고 있는 주치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치의는 어르신의 복용 약 검사 기록, 병력, 생활습관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사를 연계하고 조언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 처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도 줄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도 줄고 무엇보다 의료비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가족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진 시스템이나 통합 플랫폼도 함께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전국 시행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료계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주치의 1인당 관리 인원 의사 보상 체계,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등을 차근차근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늘 보던 의사가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묻고 그 질문에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상. 그런 대화 속에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은 평생 챙겨야 하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숙제를 혼자 짊어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 곁에서 기록을 지키고 변화를 살피고 필요할 때 대신 대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노후의 불안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도 건강도 어르신이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년이 지나도 일할 수 있도록 어르신의 경험을 살리는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정년 연장 및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일할 수 있는데도 60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5년 사이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공백기. 그걸 어떻게 메꾸냐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나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단기 알바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지는 좁고 일할 능력은 되는데 기회가 없는 세상.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법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르신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정부 일자리 사업은 있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 짧은 근무 시간, 낮은 임금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뀝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일자리. 그게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통학 안전 도우미, 도서관 책 정리와 안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보조, 복지관 어르신 안내 담당, 생활환경, 지도원, 지역 행사 관리 요원 등 단순한 일이 아니라 보람과 사회적 의미가 있는 역할들입니다. 또한 신청 방식도 간소화됩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오프라인 안내 창구, 전화, 상담, 동사무소 연계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건 복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사회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아니라 경험 많은 어른들이 다시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진짜 복지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유. 그걸 만들어주는 계정년 연장이고 공공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온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작지만 확실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루 한 끼조차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급식 확대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확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는 참 중요합니다. 그 한 끼를 제대로 못 챙기면 온종일 기운이 없고 다음 날은 더 일어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사람도 있고 따뜻한 밥도 있고 누군가와 말 한마디 섞을 수 있는 하루 중 유일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경로당 중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급식은 주 2회 또는 3회 수준에 그치고 지자체별로는 편차도 심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충북은 경로당의 93%가 급식을 운영하지만 대구는 1%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어르신 밥상이 달라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식단도 다양화하고 식재료도 신선하게 관리하며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주 5일 급식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수가 30% 이상 증가했고 영양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평구처럼 선도적으로 시행한 지역에서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 우울감 완화, 건강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닙니다. 밥 한 끼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누군가와 하루를 나눈다는 뜻이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일상 안에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이미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국 확대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밥이라도 좀 먹었나 하고 걱정할 필요 없는 세상, 어르신들께 당연한 끼니가 보장되는 세상이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이 돈 좀 번다는 이유로 국가 도움을 못 받는 억울한 구조,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아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돈을 좀 번다는 이유로 저는 생계급여 신청도 못 한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도움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부모가 아무리 어렵고 굶주려도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연을 끊었든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지 수급의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 없는 사람만 혜택 본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옵니다. 현실은 어르신의 고통보다 자녀의 재산이 우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조리한 구조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있든 없든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도움을 받고 있든 아니든 오직 어르신 본인의 상황만으로 복지 신청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미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도단계적 폐지를 거쳐 전면 폐지 수순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곧 수급자 신청서 앞에서 자녀가 얼마 벌어요? 라는 질문을 더는 듣지 않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엄에 대한 복원의 시작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누구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그동안 울며 돌아서야 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당당히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본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에서 시작해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감액, 폐지, 간병비 지원, 임플란트 보험 확대, 노인 일자리 경로당, 급식,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이 모든 것이 당장 오늘부터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당신의 노후가 진짜로 바뀔 수 있는 첫 신호입니다. 우리 삶은 정치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그저 공약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중 단 하나라도 정말로 시행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덜 억울한 노후를 살게 될 겁니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 국민연금 감액 제거, 공공간병제도, 공공신탁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 경로당 급식, 정년 연장, 일자리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이 모든 정책이 말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복지는 주는 게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 정부의 달라진 복지 정책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